이보게들, 자네들은 믿어지십니까? 영의정댁 손주 녀석이 산속에서 검은 고양이를 키웠다는데 그게 집채만 한 호랑이가 되어 나타나 탐관오리들의 목을 낙엽처럼 떨어뜨렸다는군. 죽은 줄 알았던 소년과 전설의 흑호가 펼치는 처절하고도 통쾌한 복수극.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요? 한양을 뒤흔든 그 기묘한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날 밤 동굴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조선을 뒤집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야담 책방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인 지리산 골짜기였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나뭇가지를 핥히며 울부짖는 소리는 지옥의 비명 같았습니다. 9살 난 나. 이하는 차디찬 눈바닥에 엎드린 유모를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는 영의정댁의 귀한 손주였습니다. 비단 옷을 입던 내 삶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박치겸의 모략으로 아버님은 칼날 아래 쓰러졌고 우리 집은 불길 속에 무너졌습니다. 유모는 피투성이가 된 발로 나를 업고 이곳 지리산까지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추위와 굶주림을 버티기엔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바위 틈에 나를 내려놓은 유모는 떨리는 손으로 내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도련님, 어떻게든 살아남아 가문의 원통함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유모의 목소리는 잦아드는 촛불처럼 떨리더니 적막한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을 때 나는 홀로 남겨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식어가는 유모의 시신 곁에서 밤새도록 목 놓아 울었습니다. 눈물조차 고드름이 되는 추위 속에서 나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느다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 고양이라니 믿기지 않았으나 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홀린 듯 소리가 나는 바위 구멍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곳에는 눈도 못 뜬 까만 짐승 한 마리가 떨고 있었습니다. 어미를 잃은 가련한 모습이 내 처지와 같았습니다. 나는 그 작은 짐승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녀석의 체온이 전해지자 비로소 살 것 같았습니다. 너도 나처럼 혼자로구나. 우리 죽지 말고 살아보자. 나는 녀석에게 검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소년과 까만 고양이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것이 전설의 영물, 흑호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월은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산짐승을 잡아먹으며 거칠게 자랐습니다. 그 사이 거미는 내 키를 훌쩍 넘는 거대한 괴수가 되었습니다. 녀석의 포효 한 번에 지리산의 모든 짐승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거미의 등 위에 올라타 산맥을 달렸고 녀석은 나를 지키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온하던 영역에 낯선 인간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 냄새를 맡은 거미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숲을 노려보았습니다.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바람이 다시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계곡물 소리조차 숨을 죽인 깊은 밤이었습니다. 바위 동굴 안에서 눈을 뜬 나의 곁에는 이제는 고양이라 부를 수 없는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나를 짐승보다 날래게 만들었고 내 품속의 거미를 산을 지배하는 흑호로 키워놓았습니다. 나는 거칠어진 손으로 거미의 단단한 목덜미를 쓸어내렸습니다. 거미는 낮게 가르랑거리며
내 손바닥에 거대한 머리를 비벼왔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동굴 밖에서 들려온 비명 섞인 말 울음소리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허리춤에 찬 낡은 장검의 자루를 거머쥐었습니다. 동굴 입구로 소리 없이 다가가 덤불 사이로 밖을 살폈습니다. 횃불을 든 대여섯 명의 사내들이 숲을 헤치며 누군가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복색을 본 순간 내 심장은 불길에 닿은 것처럼 뜨겁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10년 전 우리 가문을 도륙했던 박치겸의 가신들이 입던 붉은 문양의 무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내 부모님의 피를 묻혔던 자들의 표시이었습니다. 사내들은 겁에 질린 한 노인을 포위한 채 비열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감히 상간마맞게 올릴 서찰을 가로채려 들어? 사내 중 하나가 노인의 어깨를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노인은 품속의 꾸러미를 필사적으로 감싸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서찰이 무엇이기에 저들이 이 깊은 산까지 쫓아와 목숨을 앗으려 하는 것일까요? 나는 거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녀석의 노란 안광은 이미 사냥감을 포착한 포식자의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녀석의 귀에 대고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거마, 사냥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흑호는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사내들의 비명이 지리산의 정적을 찢어 발겼습니다. 사내들의 비명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거미의 거대한 앞발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하얀 눈 위에는 붉은 꽃들이 잔인하게 피어났습니다. 훈련받은 무사들이라 자부하던 자들이었으나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습격하는 거대 괴수 앞에서는 그저 도살장의 가축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숲의 그림자를 걷어내며 쓰러진 이들 사이로 걸어 나갔습니다. 비릿한 피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나의 심장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노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괜찮으십니다. 상황은 모두 끝났으니 고개를 드십시오. 노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나와 거미를 번갈아 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자의 경악과 의구심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품속에서 피 묻은 가죽 꾸러미를 떨리는 손으로 꺼내 내게 내밀었습니다. 그는 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자네, 아니, 도련님 아니십니까? 돌아가신 이판서 대개 도련님, 이안 도련님이 분명하시군요. 노인의 목소리가 지리산의 정적을 흔들 때 내 심장은 벼락을 맞은 듯 멈춰버렸습니다. 이 깊은 산 속에서 나의 가문과 이름을 기억하는 이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과거 우리 아버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필하던 충직한 이방이었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가죽 서찰 안에는 박치겸이 우리 가문을 멸문시키기 위해 조작했던 거짓 증거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치겸이 현재의 왕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 한다는 영모의 계획이 붉은 직인과 함께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우리 가문의 명예를 되찾고 조선을 구할 마지막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나는 서찰을 움켜쥐고 밤하늘의 보름달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속 깊이 억눌러왔던 분노와 슬픔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를 지키고 죽어간 유모와 억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부모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그들의 목을 가져가 영전 앞에 바치겠습니다. 나는 거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녀석은 나의 결의를 익은 듯 낮게 으르렁거리며 산 아래 한양 쪽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이제 지리산의 은둔 생활은 끝났습니다. 나는 서차를 품에 깊숙이 갈무리하고 거미의 넓은 등에 올라탔습니다. 가문의 원수를 갚고 박치겸의 탐욕에 물든 한양의 어둠을 걷어내기 위한 우리의 긴 여정이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달빛을 등에 진 청년과 거대한 흑호의 그림자가 설원 위로 길게 뻗어나갔습니다. 산맥을 타고 흐르는 바람 소리가 마치 복수의 서곡처럼 웅장하게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뚫고 빛을 향해, 아니 피비린내 나는 정의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산의 험준한 산맥을 뒤로하고 하산하는 길은 생각보다 험난했습니다. 하지만 거미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고 녀석의 등 위에서 나는 10년간 잊고 지냈던 인간 세상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마을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산 위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검은 형체를 보며 신령님이라 부르며 엎드렸고 어떤 이들은 재앙을 몰고 오는 흑기라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뒤로 한 채 오직 한 곳, 나의 모든 것을 뺏어간 그 자가 있는 한양만을 바라보며 달렸습니다. 산속에서 짐승처럼 지내며 단련된 나의 감각은 도성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날카롭게 벼려졌습니다. 거미 또한 피 냄새를 맡은 듯 코끝을 실룩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드디어 한양의 높은 성곽이 달빛 아래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웅장한 성문 너머로 화려한 등불들이 수놓인 도성은 여전히 아름다웠으나 내 눈에는 그 모든 불빛이 우리 가족의 피로 타오르는 불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성벽이 내려다 보이는 근처 언덕 꼭대기에 멈춰 섰습니다. 박치겸. 그 자는 지금쯤 자신이 찬탈할 왕좌를 꿈꾸며 단잠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나는 품속에 갈무리한 이방의 서차를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박치겸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것이며 거미의 발톱은 그자의 심장을 찢어발기는 칼날이 될 것입니다.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도성의 소음 속에서 비릿한 탐욕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거마, 이제부터는 숨바꼭질이 아니다. 나는 거미의 억센 털 사이에 얼굴을 묻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귀신이 되어 저 성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거미는 나의 목소리에 응답하듯 몸을 낮게 웅크리며 어둠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리산의 흙귀가 도성의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문을 지키던 포졸들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한기에 몸을 떨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스쳐 지나가는 서늘한 바람과 눈 깜짝할 새 사라진 거대한 짐승의 잔상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조선의 심장부는 이제 곧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성곽을 타고 넘으며 첫 번째 목표인 박치겸의 최측근 조형달의 저택을 응시했습니다. 가문의 멸문에 앞장섰던 그자의 비명이 오늘 밤의 첫 서곡이 될 것입니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한밤중 도성 한복판에 위치한 조형달의 저택은 고요함 속에 탐욕스러운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나의 가문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던 조형달은
박치겸의 충견 노릇을 하며 부와 권력을 쌓아 올렸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기생들의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내 귀에는 죽은 가솔들의 울음소리로 들렸습니다. 나는 담벼락 그늘 아래 몸을 숨긴 채 거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기다려라. 거마. 신호가 떨어지면 단숨에 목을 물어뜯는 거다. 거미는 소리 없이 송곳니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고 녀석의 눈은 이미 피에 군줄인 포식자의 노란 안광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슴 속에서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단숨에 담장을 박차고 뛰어올랐습니다. 연회장에 난입한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조영달은 눈앞에 나타난 검은 무복의 청년과 그 뒤에 버티고 선 거대한 괴수를 보고 비명을 지를 기력조차 잃었습니다. 네. 내 놈은 누구냐? 어찌 감히 이곳에 발을 들이는 것이냐? 조형달의 떨리는 목소리에 나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장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10년 전 지리산으로 쫓겨났던 이 아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 거미의 이빨이 내 기억을 되살려 줄 것이다.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거미는 허공을 가르며 조형달의 호위 무사들을 덮쳤습니다. 비명과 파편이 난무하는 가운데 화려했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무사들의 칼날은 흑호의 단단한 가죽을 뚫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의 목숨이 녀석의 앞발 아래 낙엽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구석으로 몰린 조영달은 바닥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게.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네. 박치겸 대감이. 그자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단 말이네. 그의 추악한 변명에 나는 가슴 속에 품었던 서찰을 그의 눈앞에 던졌습니다. 이것이 내가 목숨 걸고 빼앗으려 했던 진실이다. 이제 박치겸에게 전해라. 지리산의 흑기가 한양에 도착했다고 말이다. 나는 단숨에 그의 어깨를 베어 넘겼으나 목숨만은 끊지 않았습니다. 더 큰 공포를 박치겸에게 전달하기 위한 살아있는 전령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불타오르는 저택을 뒤로하고 나는 거미와 함께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조선을 뒤흔들 복수의 서곡은 이제 막 첫 소절을 마쳤을 뿐입니다. 내일 아침 한양은 흑호의 포효, 아래 경악과 공포로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날이 밝자마자 한양 도성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치겸의 오른팔이라 불리던 조형달의 저택이 하룻밤 사이에 폐허가 되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저작거리로 퍼져나갔습니다. 단순한 화재가 아니었습니다. 저택의 담벼락에는 사람의 손으로는 도저히 낼 수 없는 거대한 짐승의 발톱 자국이 깊게 패어 있었고, 살아남은 노비들은 입을 모아 집채만 한 검은 괴물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나는 남산의 울창한 숲속 어딘가에 몸을 숨긴 채 멀리 보이는 도성의 혼란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거미는 내 곁에서 어젯밤의 사냥이 만족스러웠던 듯 혀로 자신의 앞발을 핥으며 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박치겸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10년 전에 죽였다고 믿었던 과거의 망령이 가장 잔혹한 짐승의 모습으로 돌아왔음을 말입니다. 한편 궐 안의 분위기는 더욱 삼엄해졌습니다. 박치겸은 조형달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분노로 몸을 떨며 즉시 금군을 소집했습니다. 귀신이든 짐승이든 상관없다. 도성을 샅샅이 뒤져 그놈의 목을 가져오너라. 그는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조형달이 전한 지리산의 흑귀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눈동자에는 지울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치겸은 자신이 조작했던 10년 전의 서찰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또 다른 측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저택마다 삼엄한 경비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내가 사냥해야 할 목표물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나는 나무 껍질을 깎아 다음 사냥감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도성의 가로등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금군들이 횃불을 들고 거리를 순찰했지만 지리산의 어둠 속에서 자라난 나와 거미에게 그들의 움직임은 어린아이의 장난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지붕 위를 소리 없이 가로지르며 다음 목표인 형판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10년 전 우리 아버님께 반역의 죄명을 씌우는 데 가장 앞장서서 가짜 증인을 내세웠던 자였습니다. 거미는 지붕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바람을 타고 비릿한 공포의 냄새가 다시금 밀려왔습니다. 거마, 이번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나의 명령의 거미는 몸을 한껏 웅크리며 도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성의 평화로운 침묵은 곧 흑호의 날카로운 발톱 아래 갈갈이 찢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복수는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한 불꽃이었습니다. 형판대감 김자겸의 저택은 조형달의 사건 이후 요새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담장 위에는 날카로운 철침이 박혔고 마당에는 수십 명의 사병들이 횃불을 든 채 눈을 부릅뜨고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늘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와 거미는 기와지붕의 능선을 따라 소리 없이 움직이며 그들의 머리 위를 유령처럼 지나쳤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속도와 짐승의 유연함이 어둠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나는 지붕 틈새로 방 안을 살폈습니다. 김자겸은 겁에 질려 술잔을 들이켜며 측근 무사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빈틈없이 지켜라. 쥐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하란 말이다. 그의 비겁한 외침이 오히려 나의 사냥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나는 거미에게 눈짓을 보낸 뒤 단숨에 천장을 뚫고 방 안으로 낙하했습니다. 콱광, 굉음과 함께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그 속에서 거미의 거대한 형체가 김자겸의 호위 무사들을 덮쳤습니다. 무사들이 칼을 뽑기도 전에 흑호의 거대한 앞발이 그들의 가슴팍을 강타했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벽으로 날아간 무사들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나는 먼지 구름을 헤치며 김자겸의 목에 차가운 칼날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는 술잔을 떨어뜨린 채 바닥에 주저앉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살려줄게. 나는 그저 박 대감이 시키는 대로 증언을 조작했을 뿐이네. 10년 전 나의 아버님을 반역자로 몰아세우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던 그 당당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의 귀에 대고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혓바닥으로 지어낸 거짓이 우리 가문을 피바다로 만들었다. 이제 그 혓바닥이 치러야 할 대가를 받을 시간이다. 거미는 김자겸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뜨거운 콧김을 내뿜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김자겸은 결국 정신을 잃고 거품을 물며 쓰러졌습니다. 나는 그의 가슴팍에 아버님의 이름이 새겨진 붉은 비단 조각을 남겨두었습니다. 박치겸에게 보내는 두 번째 경고였습니다.
밖에서 경비병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나와 거미는 다시 지붕 위로 몸을 날려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성은 또다시 충격에 휩싸일 것이며 박치겸의 심장은 더욱 세차게 조여올 것입니다. 이제 복수의 톱니바퀴는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형판 김자겸마저 인사불성이 된 채 발견되자 한양은 이제 단순한 소문을 넘어 거대한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저작거리에는 10년 전 억울하게 죽은 영의정의 손주가 흑호 귀신이 되어 돌아왔다는 야담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박치겸 일파의 악행을 남몰래 비웃으며 이 기묘한 복수극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남산 기슭에 버려진 사당에 몸을 숨긴 채 한양의 지도를 펼쳐놓고 박치겸의 저택을 응시했습니다. 거미는 사당 마당에서 떨어지는 낙엽을 쫓으며 소리 없이 몸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몸집은 이제 웬만한 송아지 2마리를 합친 것보다 컸고 검은 털 사이로 흐르는 기운은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듯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제 잔챙이들은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하나. 만악의 근원이자 내 부모의 원수인 박치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치겸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궐에 금군 수백 명을 사가로 불러들여 철통 같은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집 안팎으로 횃불이 대낮처럼 밝혀졌고 지붕 위에는 궁수들이 배치되어 쥐새끼 한 마리 지나갈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박치겸은 저택 깊숙한 밀실에 숨어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망령 따위가 살아 돌아왔다고? 내 손으로 다시 한번 지옥으로 보내주마. 그는 전국의 이름난 착호갑사들을 불러 모아 흑호를 잡기 위한 거대한 쇠그물과 덫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내가 정면으로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정임을 알면서도 가야 하는 길이었으나 나와 거미에게는 산속에서 배운 짐승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둠보다 더 짙은 그림자가 되어 그들의 허점을 노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폭풍전야의 정적이 한양의 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미의 목덜미를 강하게 움켜쥐며 마지막 결의를 다졌습니다. 거마, 오늘 밤이 우리의 긴 여정의 끝이 될 것이다. 거미는 나의 목소리에 응답하듯 낮게 가르랑거리며 발톱을 세웠습니다. 그때 멀리 궐 쪽에서 의문의 신기전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터졌습니다. 이방이 약속했던 내부의 신호였습니다. 박치겸의 역모에 반대하던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단숨에 흑호의 등에 올라타 박치겸의 저택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성벽 위를 달리는 거미의 발바닥 소리가 북소리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드디어 조선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후의 밤이 시작된 것입니다. 박치겸의 저택은 대낮처럼 밝은 횃불로 가득했지만 그 빛조차 지리산에서 내려온 원한의 어둠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나와 거미는 정면 돌파 대신 저택 뒷담에 가장 가파른 절벽을 타고 올랐습니다. 인간 무사들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험난한 경로였으나 거미의 발톱에는 단단한 바위조차 진흙처럼 부드럽게 박혔습니다. 우리는 지붕 꼭대기에 안착한 뒤 잠시 숨을 고르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금군들과 착호갑사들이 쇠그물을 든 채 긴장 속에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나는 허리춤에서 복수의 증거인 서찰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거미의 목덜미를 쳤습니다. 거마, 가자. 오늘 밤 저들의 오만함을 피로 씻어내자.
나의 외침과 함께 거미는 허공을 가르며 마당 한복판으로 낙하했습니다. 콱광 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진동했고 먼지 구름 속에서 나타난 흑호의 위용에 금군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나타났다. 검은 괴물이다. 쇠그물을 던져라. 차코갑사의 명령에 거대한 강철 그물이 하늘을 덮으며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거미는 짐승의 속도를 넘어선 유연함으로 그물을 피했고 오히려 그물을 던진 사내들을 앞발로 후려쳤습니다. 나는 거미의 등에서 도약하며 공중에서 장검을 뽑아들었습니다. 나를 가로막는 무사들의 칼날을 쳐내며 나는 오직 한 사람. 대청마루 뒤편 밀실 입구에 서서 떨고 있는 박치겸만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10년 전 죽였어야 할 어린 소년의 눈빛이 성인이 되어 복수의 화신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 놈이 살아 있었단 말이냐? 박치겸은 미친 듯이 소리치며 호위 무사들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거미의 포효 한 번에 최정예 무사들조차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피비린내 나는 혈투를 뚫고 박치겸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거미는 내 옆에서 피 묻은 송곳니를 드러내며 박치겸의 목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횃불들이 하나둘 쓰러지며 저택의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타오르는 기와집 아래서 나와 원수의 마지막 대면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치겸, 내가 조작한 거짓으로 흘린 우리 가문의 피가 오늘 밤 너를 삼킬 것이다. 나는 차가운 칼끝을 그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불꽃과 거미의 으르렁거림이 뒤섞여 지옥의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마지막 일격만이 남은 순간이었습니다. 조형달과 김자겸을 차례로 무너뜨린 기세로 나는 드디어 박치겸의 본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한양 도성의 중심에 자리 잡은 박치겸의 저택은 마치 요새와 같았으나 분노로 타오르는 나와 거미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거미는 포효 한 번으로 대문을 부수고 들어갔고 나는 나를 가로막는 사병들을 낙엽처럼 쓸어버리며 대청마루까지 진격했습니다. 마침내 마주한 박치겸은 의외로 평온한 표정으로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려온 것 치고는 요란하구나. 이하나. 그의 비열한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나는 단숨에 도약하여 그의 목을 향해 검을 내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의 검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박치겸이 앉아있던 자리가 아래로 꺼지며 그는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고 대신 그 자리에서 칠흑 같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검아, 피해라. 나의 외침보다 빠르게 바닥에서 수십 개의 강철 창날이 솟아올랐습니다. 거미는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몸을 날렸으나 녀석의 뒷덜미에 화살 한 대가 박히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화살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을 마비시키는 독이 발린 특수 제작된 화살이었습니다. 거미가 고통스러운 듯 몸을 비틀며 쓰러졌고 나는 녀석을 감싸 안으며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사방에서 박치겸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 놈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고작 나 개인이라고 생각했느냐? 이 나라는 이미 우리 흑천회의 손바닥 안에 있느니라. 박치겸이 언급한 흑천회라는 이름은 생전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문의 멸문이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조선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거대 조직의 음모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불길이 번지기 시작한 저택 지하에서 박치겸의 비밀 서고가 드러났습니다. 나는 마비되어 가는 거미를 챙기며 급히 서고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곳에는 박치겸이 단순히 영의정 자리를 노린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왕실 자체를 교체하려 했던 영모의 지도와 이름들이 적힌 명부가 있었습니다. 가문의 복수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진실이 내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저택 외곽에서 박치겸이 준비한 최정예 병력인 차코갑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죽을 순 없다. 거마, 정신 차려라. 나는 쓰러진 거미를 부둥켜 안고 타오르는 불길을 뚫고 뒷담으로 향했습니다. 박치겸을 죽이기 직전이었으나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적은 박치겸 혼자가 아니며 궁궐 깊숙한 곳까지 뻗어있는 흑천회의 뿌리를 뽑지 않는 한 진정한 복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불타는 저택을 탈출하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의 싸움은 개인의 원한을 넘어 조선의 운명을 건 거대한 전쟁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나의 뒤로 박치겸의 서늘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옥 끝까지 쫓아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놈의 목을 가져오너라. 박치겸의 저택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나는 부상당한 거미를 없다시피 하여 도성 외곽에 버려진 비원미유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거미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독화살이 박혔던 뒷덜미 주변은 검푸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지리산에서 짐승들을 사냥하며 얻은 지식으로 급히 해독초를 지식여 붙였으나 녀석의 거대한 몸을 타고 흐르는 도끼를 완전히 빼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원의 고요한 공기를 찢고 낮게 깔리는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짐승을 몰 때 사용하는 차코갑사들의 신호였습니다. 박치겸은 내가 이 근처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간파하고 조선에서 가장 잔인하다는 차코갑사 50명을 풀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장검의 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배어나오는 땀이 차가웠으나 눈앞에서 고통받는 거미를 보며 나는 다시금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도련님, 저들을 보십시오. 저건 일반적인 포수가 아닙니다. 어느새 나타난 이방 노인이 나무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비원의 담장을 넘어 들어오는 자들은 곰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얼굴에는 기괴한 호랑이 문신을 새긴 차코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불붙은 화살과 화약이 장전된 조총, 그리고 거대한 쇠사슬 덫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짐승의 영혼을 부리는 법을 안다는 주술적인 사냥꾼들이었습니다. 이하나, 나오너라. 내 놈이 아끼는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 성문에 걸기 전에 우두머리 갑사의 비열한 외침이 비원을 울렸습니다. 거미는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적들의 살기를 느꼈는지 앞발을 떨며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나는 거미의 머리를 부드럽게 누르며 녀석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기다려라. 거마, 이번에는 내가 너를 지킬 차례다. 나는 숲의 지형을 이용해 부서진 석등과 비석 뒤로 몸을 숨기며 적들을 유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냥꾼이 내 시야에 들어온 순간 나는 번개처럼 도약했습니다. 장검이 허공을 가르자 횃불의 불꽃이 산산조각 나며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코갑사들은 일반 군병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나의 검노를 예측한 듯 쇠사슬을 휘둘러 나의 발목을 낚아챘습니다.
바닥에 고꾸라진 나를 향해 대어서 자루의 창끝이 쇄도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찰나, 비원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거대한 포효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끼에 쓰러졌던 거미가 영물로서의 본능을 일깨우며 각성한 것입니다. 거미의 눈은 이제 노란색이 아닌 핏빛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기운이 쇠사슬을 녹여버렸고, 녀석은 단숨에 사냥꾼들의 진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사냥이 아니라 학살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사냥꾼이라 자부하던 자들이 흑호의 발톱 아래 낙엽처럼 찢겨 나갔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서 거미와 등을 맞댔습니다. 부상당한 청년과 각성한 흑호가 뿜어내는 기세에 남은 착호갑사들은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적들의 뒤편에서 정체불명의 피리 소리가 들려왔고, 갑자기 사냥꾼들의 눈빛이 붉게 변하며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박치겸의 배후에 있는 흑천회가 주술을 사용하여 그들을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괴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비원은 이제 인간과 짐승, 그리고 귀신들이 뒤섞인 지옥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불타오르는 비원의 잔해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박치겸을 무너뜨리려면 그가 부리는 이 주술의 근원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거미의 등에 올라타 혼란을 틈타 비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박치겸의 비밀 주술사가 은거하고 있다는 북한산의 암자였습니다. 복수의 길은 더욱 험난해졌지만 나와 거미의 유대 또한 죽음의 문턱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똥이 트기 전 우리는 핏빛 흔적을 남기며 다시금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비원의 혈투를 뒤로하고 우리는 핏자국을 지우며 북한산의 험준한 암벽을 타고 올랐습니다. 도끼는 겨우 억제했으나 거미의 걸음걸이는 평소보다 무거웠고, 녀석의 붉게 타오르던 눈동자는 간혹 초점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박치겸의 배후에 있는 흑천회, 그들이 부리는 기괴한 주술의 근원을 찾아야만 거미를 살리고 진정한 복수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방 노인이 일러준 대로 안개 자욱한 계곡 끝자락에서 인간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듯한 퇴락한 암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은 기와마다 검은 이끼가 끼어 있었고 사방에 부적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기괴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암자의 문을 열자마자 비릿한 향취와 함께 차가운 한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법당 중앙에는 얼굴을 가린 검은 도포의 주술사가 해골로 만든 피리를 입에 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리산의 망령이 결국 제 발로 무덤을 찾아왔구나. 이안, 주술사의 목소리는 마치 쇠 긁는 소리처럼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피리를 불기 시작하자 법당 바닥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며 죽은 자들의 환영이 나타나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미는 포효하며 연기 속으로 몸을 날렸으나 실체 없는 적들에게 녀석의 발톱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가슴 속에 품었던 아버님의 유품, 벽사 피시의 기운이 담긴 옥패를 꺼내 쥐었습니다. 옥패에서 뿜어져 나온 은은한 빛이 검은 안개를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주술사가 피리를 멈추고 품속에서 단검을 꺼내 달려들었지만 이미 평정심을 되찾은 나의 검로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단숨에 그의 가슴을 꿰뚫었고 주술사가 쓰러짐과 동시에 암자를 휘감던 불길한 기운이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거미의 눈동자도
다시 본래의 노란 빛으로 돌아왔으며 녀석을 괴롭히던 도끼 또한 신기하게 정화되었습니다. 주술사의 품속에서는 박치겸이 보낸 밀서와 함께 궐 내부의 비밀 통로가 그려진 지도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흑천회의 심장부, 임금님이 계신 궁궐로 향할 차례였습니다. 우리는 무너져가는 암자를 뒤로 한 채 조선의 운명을 가를 최후의 전장인 한양궁궐을 향해 거침없이 산을 내려갔습니다. 북한산의 암자에서 얻은 지도는 박치겸과 흑천회가 얼마나 깊숙이 대궐을 잠식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도성의 화려한 불빛 아래 가려진 지하 통로들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임금님이 계신 강령전 밑바닥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나는 거미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차가운 궁궐 성벽 앞에 섰습니다. 주술에서 풀려난 거미는 이전보다 더욱 맑고 강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고 녀석의 발톱은 이제 강철보다 더 날카롭게 어둠을 가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도가 가리키는 서쪽 수구문 근처의 비밀 입구를 찾아냈습니다. 그곳은 버려진 우물처럼 보였으나 바닥에 돌판을 드러내자 성인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지나갈 수 있는 거대한 석조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축축한 이끼 냄새와 함께 비릿한 피 냄새가 아래에서부터 올라왔으나 나의 심장은 오직 복수와 정의를 향한 열망으로 뜨겁게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통로를 따라 은밀히 진입하던 우리는 지하 대광장에서 흑천회의 진짜 군대를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군병들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의 육신에 강철 갑옷을 입히고 주술로 부리는 강철 망령들이었습니다. 박치겸은 단순히 반역을 꿈꾼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군대를 앞세워 조선을 영원한 어둠의 왕국으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수십 명의 망령 무사가 무거운 발소리를 내며 우리를 포위해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으며 오직 사륙만을 위해 벼려진 칼날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장검을 뽑아 들고 흑호의 등 위로 도약했습니다. 거마, 저들의 가짜 생명을 끊어버리자. 나의 호령의 거미는 번개처럼 일직선으로 돌진하며 망령들의 진영을 무너뜨렸습니다. 나의 거미 망령들의 목을 벨 때마다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거미의 발톱이 갑옷을 찢을 때마다 쇳소리가 지하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혈투 끝에 지하 통로의 끝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거대한 성문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 너머는 바로 임금님이 계신 궐의 중심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는 박치겸의 최측근이자 흑천회의 제1검이라 불리는 자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우리 가문의 대문을 부수고 들어와 아버님의 가슴에 칼을 꽂았던 바로 그 자였습니다. 나의 눈은 분노로 핏발이 섰고 거미는 녀석을 알아보았는지 털을 고추 세우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드디어 만났구나. 가문의 원수. 나의 차가운 선언에 적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검은 기운이 서린검을 뽑아들었습니다. 지하에 폐쇄된 공간 속에서 복수의 불꽃이 다시금 거세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위쪽 궐 안에서는 이미 박치겸의 반란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서둘러야 했습니다. 조선의 심장이 멈추기 전에 이 지하의 악마들을 처단하고 빛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지하 성문 앞에서 마주한 흑천회 제1검의 기세는 지금껏 상대해온 자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의 검신젠선에는
억울하게 죽어간 자들의 원혼이 서린 듯 검푸른 안개가 일렁였고, 그가 검을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지하 광장의 돌기둥들이 맥없이 잘려 나갔습니다. 나는 10년 전 유모의 손에 이끌려 도망치던 그날 밤의 공포를 떠올렸습니다. 나의 아버님을 베고 무참히 웃던 그 비정한 눈빛이 지금 내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 판서의 아들이 짐승의 힘을 빌려 돌아왔다더니 고작 이 정도였느냐? 그의 조롱 섞인 말에 나의 심장은 분노로 터질 듯 뛰었으나 나는 오히려 차갑게 숨을 몰아쉬며 검의 자루를 고쳐 쥐었습니다. 지리산의 추위 속에서 단련된 나의 감각은 놈의 검노를 읽어내기 위해 극도로 예리해졌습니다. 거미는 나의 마음을 읽은 듯 제1검의 시선을 분산시키며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결전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제1검이 흑기 헤이치를 내뿜으며 정면으로 쇄도해올 때 나는 뒤로 물러나는 대신 놈의 칼날 안쪽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동시에 거미가 제1검의 어깨를 덮치며 그의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챙강 하는 소름 끼치는 금소금과 함께 나의 장검이 놈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10년을 기다려온 복수의 일격이었습니다. 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동시에 지하를 지배하던 무거운 주술의 기운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놈의 시신을 뒤로하고 거미와 함께 성문을 박차고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성문 너머 계단을 단숨에 뛰어 올라가자 거대하고 화려한 임금님의 침소인 강령전의 뒷마당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이미 박치겸이 보낸 반란군과 흑천회의 무사들이 점령하여 임금님을 호위하던 내금이 무사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강령전 한복판. 박치겸은 임금님의 목에 칼을 들이댄 채 광기 어린 눈으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로 이씨 조선의 명맥은 끝이다. 내가 이 나라의 새로운 주인이자 어둠의 왕이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가 궁궐의 밤하늘을 울릴 때 거미와 나는 지붕 위에서 안개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거대한 흑호의 포효가 강령전의 기와를 진동시켰고 겁에 질린 반란군들은 무기를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는 피 묻은 장검을 박치겸을 향해 겨누며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박치겸, 왕의 자격은 피로 뺏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지키는 데 있다. 너는 그저 권력에 눈이 먼 짐승일 뿐이다. 나의 선언에 박치겸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고 나는 녀석과 그가 부리는 마지막 흑천의 무사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강령전의 붉은 기둥 사이로 복수의 불꽃이 튀었고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최후의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하늘에서는 10년 전 그날처럼 차가운 눈발이 한두 송이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령전의 차가운 돌바닥 위로 선열이 낭자했습니다. 박치겸은 최후의 보루였던 흑천의 무사들이 거미의 발톱 아래 낙엽처럼 쓸려나가자 비로소 자신의 파멸을 직감한 듯 미친 듯이 웃어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단검을 꺼내 들었으나 나의 장검이 뿜어내는 서늘한 기운 앞에 손동작조차 멈추고 말았습니다. 내 놈이 나를 죽인다고 해서 이미 썩어 빠진 이 나라가 변할 것 같으냐. 그의 마지막 발악에 나는 칼끝을 그의 목줄기에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변하는 것은 나라가 아니라 너 같은 자들이 더 이상 숨 쉴 수 없는 세상이 오는 것이다. 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거미가 포효하며 박치겸을 덮쳐 눌렀고
나는 그의 가슴팍에 10년 전 우리 가문의 멸문 교지를 조작했던 그 피 묻은 서찰을 던졌습니다. 진실의 무게 앞에 박치겸은 결국 무너져 내렸으며 그를 지지하던 반란군들은 하나둘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벽의 푸른 빛이 강령전의 기와를 타고 넘어올 때 임금님은 나를 가까이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대와 저 신령스러운 짐승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는 영원한 어둠 속에 잠겼을 것이다. 왕은 나에게 높은 관직과 부귀영화를 약속했으나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곁에 선거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의 복수는 끝났고 우리 가문의 명예는 씻겨졌으며 부모님의 원통함은 이제 한양의 바람과 함께 흩어졌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궁궐의 비단옷이 아니라 거미와 함께 뛰놀던 지리산의 흙내음과 시원한 계곡물 뿐이었습니다. 나는 임금님께 마지막 큰절을 올린 뒤 거미의 등에 올라타 아직 안개가 걷히지 않은 도성 밖으로 향했습니다. 백성들은 길가에 나와 흑호와 청년 영웅의 모습을 눈에 담으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지리산에 눈이 내리던 날, 나는 아버님과 어머님의 가묘 앞에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거미는 내 옆에서 평화롭게 낮잠을 자며 꼬리를 살랑거렸고 산의 새들은 다시 평화로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한양에 흑호 귀신이 산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백성들의 눈물이 깊어질 때 어디선가 거대한 검은 호랑이와 푸른 눈을 가진 청년 수호신이 나타나 지켜준다는 전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거미는 이제 복수기가 아닌 이 땅의 평화를 지키는 영원한 산신산선이자 전설로 남게 된 것입니다. 나는 장검을 바위 틈에 깊이 박아두고 다시는 꺼내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누군가를 죽이는 검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 이 강토를 지키려는 마음 속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리산의 깊은 골짜기로부터 시작된 흑호와 이안의 이야기는 이제 따뜻한 아침 햇살 아래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지리산의 차가운 눈바람 속에서 시작된 소년의 복수는 어둠을 가르는 흑호의 포효와 함께 조선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정의는 때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칼날을 가릴지라도 마지막 순간엔 반드시 빛으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자네와 함께한 이 장대한 여정이 즐거웠소. 이제 이안과 거미의 전설을 가슴 한편에 소중히 간직해 주시게. 지금까지 흑호 야담을 애독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소.